빈털터리가 20년 만에 세계 2위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정답은 바로 사기입니다. 1918년 독일은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빵 한 조각에 술에 한가득 돈을 실어 날라야 했고 1달러를 사려면 무려 4조 마르크가 필요했죠. 국가 부도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나라가 망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20년 뒤 이 파산한 국가는 전 유럽을 무릎 꿇리는 미친 군사력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돈이 없는데 탱크와 비행기는 대체 어떻게 샀을까요? 여기엔 전 세계 은행과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험한 경제 밑장빼기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갑은 비어 있는데 장부는 흑자로 만든 기적의 논리. 그 시한폭탄 같은 사기극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1918년 12월 1차 세계대전이 끝났지만 독일에게 평화는 찾아오지 않았어요. 뮌헨 거리에는 갈색 셔츠를 입은 수천 명의 무장 급진주의자들이 행진했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카이저 비렐름 2세는 사회주의 봉기로 왕좌에서 쫓겨났고 후계자를 지명할 틈도 없이 독일 제국은 무너졌죠. 새로 들어선 바이마르 공화국은 처음부터 저주받은 정부였어요. 국민들이 원해서 만든 정부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탄생한 정부였거든요. 그리고 이 새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독일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조약에 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1919년 6월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어요. 이 조약은 단순한 평화협정이 아니라 독일을 영구히 무력화시키려는 징벌이었죠. 전쟁 배상금만 해도 천문학적이었는데 독일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루르 공업지대는 연합국에 점령당했습니다. 석탄과 철강을 생산하던 독일 산업의 핵심이 적의 손에 넘어간 거예요. 군대는 10만 명으로 제한됐고 전차와 군용기는 단 한 대도 보유할 수 없었죠. 해군은 사실상 해체 수준이었고요. 국민들은 새 정부를 증오했습니다. 전선에서 독일군이 패배하지 않았는데 정치인들이 항복했다는 등 뒤에 칼을 꽂힌 신화가 퍼져나갔어요. 이 신화는 훗날 나치가 권력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산업시설도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없고 국민의 지지도 없는 상황에서 바이마르 정부가 선택한 해결책은 뭐였을까요? 바로 돈을 찍어내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가장 쉽게 선택하는 최악의 방법이죠. 정부는 전쟁 배상금을 갚고 공무원 월급을 주고 사회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화폐를 마구 발행했어요. 처음엔 괜찮아 보였습니다. 실업자들에게 일자리가 생기고 상점에 물건이 채워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폭풍전야의 고요였어요. 1923년 독일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을 때의 상황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물가는 매일 2배씩 올랐고 심지어 몇 시간 만에 가격이 바뀌는 일도 흔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하루에 2번 임금을 받았어요. 점심시간에 1번 받아서 가족들이 즉시 물건을 사러 가게 하고 퇴근할 때 또 받아서 저녁 식사거리를 사는 시기였죠. 월급을 받으면 바로 물건으로 바꿔야 했고 저축이란 개념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중산층이 평생 모은 돈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됐어요. 사람들은 실제로 지폐로 벽지를 바르거나 난로에 땡감으로 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지폐로 연을 만들어 날렸죠. 이 광기 같은 상황을 멈춘 건 도스 플랜이었어요. 독일이 무너지면 유럽 전체의 경제가 위험해진다는 걸 깨달은 미국과 영국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은 근본위제 기반의 새 화폐 렌테마르크를 도입하게 했고 막대한 자금을 빌려줘서 공장을 다시 돌릴 수 있게 했죠. 1조 9마르크를 하나 렌텐마르크로 교환한다는 충격적인 화폐 개혁이 단행됐고 기적처럼 인플레이션은 멈췄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지만요. 1924년부터 1929년까지 독일은 잠깐의 황금기를 누렸어요. 미국 돈이 강물처럼 들어왔고 공장 굴뚝에서 다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베를린은 파리에 버금가는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가 됐고 과학과 기술도 눈부시게 발전했죠. 사람들은 최악의 시기가 지나갔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안정은 모래성이었습니다. 독일 경제 회복의 기반은 미국의 지속적인 자금 유입이었거든요. 그 돈줄이 끊기면 모든 게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죠. 1929년 10월 24일 검은 목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가 폭락하면서 대공황이 시작됐고 미국의 자금줄이 하루아침에 끊겼어요. 설상가상으로 채권자들이 동시에 돈을 갚으라고 몰려들었습니다. 독일 경제는 또다시 나락으로 떨어졌죠. 거리엔 실업자가 넘쳐났고
1932년에는 실업자가 600만 명을 넘어섰어요. 전체 노동인구의 3분의 1이 일자리를 잃은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 굶주리기 시작했고 절망이 독일 전역을 뒤덮었죠. 정치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프란츠 폰 파펜이나 쿠르트 폰 슐라이허 같은 총리들이 연이어 등장했지만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순간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돌프 히틀러와 그의 나치당은 1920년에 만들어진 정당이었지만 오랫동안 변방의 과격파 취급을 받았어요. 히틀러는 1923년 미넨 폭동에 실패하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난 전과자였죠. 하지만 대공황이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명확했어요. 중산층의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고 유대인을 모든 문제의 원흉으로 지목하고 베르사유 조약을 파기하고 독일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였죠. 놀랍게도 이 전략은 먹혔어요.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든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지도자를 원했거든요. 1930년 선거에서 나치당은 18%의 득표율로 급부상했고 1932년 7월 선거에서는 37%를 얻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정당이 됐습니다. 비록 11월 선거에서 200만 표를 잃어서 33%로 떨어지긴 했지만요. 보수 기득권층은 바로 이 순간을 기회로 봤어요. 약해진 나치를 끌어안아서 길들이면 자기들이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나치의 대중적 인기를 이용하면서도 실제 권력은 자신들이 쥐겠다는 계산이었죠. 1933년 2월 30일 대통령 파울 폰 힌덴부르크는 히틀러를 제국 총리로 임명했습니다. 내각에는 나치 당원이 단 3명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보수파 정치인들이었어요. 부총리 파펜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죠. 2달 안에 히틀러를 구석으로 몰아넣을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한 통제 구조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히틀러를 완전히 오판했습니다. 히틀러는 권력을 잡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움직였어요. 2월 27일 국회의사당 화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누가 불을 질렀는지는 지금도 논란이지만 히틀러는 이를 공산주의자들의 음모라고 선언했죠. 다음 날 긴급 명령이 발동됐고 기본권이 정지됐습니다. 공산당원들이 대량으로 체포됐고 반대 언론이 폐쇄됐어요. 3월 선거에서 나치당은 44%를 얻었지만 과반은 아니었죠. 하지만 히틀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3월 23일 정권위임법이 통과됐어요. 이 법으로 히틀러는 의회 동의 없이 법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상 독재 권한을 합법적으로 받은 거죠. 불과 몇 달 만에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7월까지 모든 정당이 해산됐고 나치당만 남았습니다.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만들어졌고 최초의 강제수용소 다하우가 문을 열었죠. 노동조합은 해체됐고 언론은 선전부의 통제를 받기 시작했어요. 1934년 8월 힌덴부르크가 사망하자 히틀러는 대통령직과 총리직을 통합해서 총통이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다큐가 필요할 정도예요. 중요한 건 1933년 말 독일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치의 일당 독재 국가가 된 거죠. 권력을 손에 넣은 나치가 가장 먼저 착수한 프로젝트는 뭐였을까요? 표면적으로는 실업 문제 해결이라고 선전했지만 진짜 목표는 전쟁 준비였습니다. 모든 정책이 재무장을 향해 있었어요. 가장 먼저 한 건 통계 조작이었죠. 신혼부부에게 파격적인 결혼 대출을 해주면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냈어요. 1000라이히스마르크라는 거액을 빌려주되 자녀를 하나 낳을 때마다 4분의 1씩 탕감해줬습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 실업률이 마법처럼 떨어진 것처럼 보였죠. 더 교묘한 조작도 있었어요. 파트타임으로 일주일에 며칠만 일하는 노동자를 정규직 취업자로 집계했고 강제노역 수용자들도 취업자로 계산했습니다.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도 취업 상태로 분류됐어요. 더 악랄한 건 유대인들을 직장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사업체를 빼앗아 나치 충성파에게 나눠준 겁니다. 1933년 4월부터 유대인 상점 보이콧이 시작됐고 곧이어 공무원법이 제정되면서 유대인들은 공직에서 추방됐죠. 의사, 변호사, 교수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빈자리는 당연히 비유대인 독일인들이 채웠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일자리는 나치의 경제 성과로 포장됐어요. 물론 실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도 있긴 했습니다. 수억 마르크가 군수공장 건설에 쏟아졌고 크루프, 아이지 파르벤, 다임러, 벤츠 같은 대기업들이 정부 계약으로 살아났어요. 수백만 명이 히틀러의 새 무기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죠. 탱크를 만들고 비행기를 조립하고 화학무기를 생산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로그램들은 차라리 노예제에 가까웠어요. 의용노동사대라는 그럴싸한 이름 뒤에 숨겨진 실체는 강제노역이었거든요. 실업자나 복지수급자들을 농장이나 건설 현장으로 끌고 가서 복지수당보다도 못한 임금으로 혹사시켰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삽질하고 돌 나르는 일을 하면서 받는 돈은 주당 몇 마르크에 불과했어요. 숙소는 막 쌓였고 음식은 형편없었죠. 불평하는 사람,
반역자로 낙인 찍혀서 초기 형태의 강제 수용소로 보냈습니다. 수십만 명이 이런 강제 노역에 시달렸지만 나치는 이들을 취업자로 집계했어요. 그럼에도 1935년이 되자 공식 실업자는 200만 명까지 떨어졌습니다. 나치는 이걸 경제 기적이라고 포장했지만 강제 노역자와 수감자, 그리고 결혼으로 집에 묶인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실제 실업률은 2배였죠.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런 숫자를 알 수 없었어요. 그들이 본 건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와 거리에서 사라진 실업자들 뿐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건 분명했어요. 1932년에 600억이었던 국민 총생산이 1935년에는 800억을 넘어섰으니까요. 문제는 지출이 수입을 훨씬 초과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세금 수입에 몇 배를 쓰고 있었죠. 나치는 야심을 줄이는 대신 미친 짓을 선택했습니다. 매포어음이라는 복잡한 신용 시스템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경제학자 할마르 샤우트가 고안한 천재적이면서도 위험한 제도였습니다. 매포는 금속연구회사라는 더미 회사 이름의 약자였어요. 이 회사가 정부 채권처럼 작동하는 어음을 발행하면 기업들이 이걸 받아서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었죠. 정부는 존재하지도 않는 돈을 만들어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1933년부터 1938년까지 발행된 매포어음은 총 120억 라이히스마르크에 달했어요. 하이퍼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미래의 승리를 담보로 한 도박이었습니다. 나치의 계산은 간단했어요. 앞으로 벌일 전쟁에서 이기면 정복한 땅과 약탈한 재화로 빚을 갚으면 된다는 거였죠. 장기 경제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대외 무역을 늘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사실 독일은 국제 무역에서 점점 고립되고 있었어요.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면서 수입품을 살 수 없게 됐고 자급자족 정책인 아우타르키를 추진했죠. 합성 고무, 합성 연료를 개발했지만 효율은 형편없었어요. 오직 다가올 전쟁만 보고 달렸습니다. 국가 부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도 나치는 멈추지 않았어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모든 보조금과 투자가 군수 산업으로 쏟아졌죠. 소비재 생산은 사실상 포기했어요. 1933년에 독일의 군사 지출은 국가 예산의 1%였습니다. 1939년에는 58%가 됐어요. 일자리 창출이든 공공사업이든 심지어 인종정책까지도 모두 재무장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한 도구였습니다. 이 시기 가장 유명한 공공사업이 뭔지 아세요? 바로 아우토반이죠. 1933년 인프라 프로젝트에 10억 마르크를 쏟아부은 이 고속도로 시스템은 새로운 독일 시민이 반짝이는 새 차를 몰고 조국을 자랑스럽게 여행하는 현대적 고속도로라고 선전됐어요. 히틀러는 1933년 9월 첫 삽을 뜨면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독일 국민에게 일자리를 주고 독일의 위대한 도로를 선물하겠다. 언론은 열광했고 국민들은 환호했죠.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어요. 히틀러는 아우토반을 새로운 군사도원 시스템의 주요 동맥으로 구상했습니다. 판저부대 종대가 도로를 따라 굴러가고 두꺼운 콘크리트 껍질이 고속도로를 보호하며 공습을 막는 그림을 그렸죠. 군사 물자를 빠르게 전선으로 수송하고 부대를 신속하게 재배치하는 데 쓰려고 한 겁니다. 물론 현실은 달랐어요. 콘크리트 터널은 비용 문제로 단 하나도 건설되지 않았고 도로는 중전차 판저 4호의 무게를 견디기엔 너무 약했습니다. 포장이 갈라지고 함몰되는 일이 빈번했죠. 도로 배치 자체도 전선에서 너무 멀어서 군사적으로 쓸모가 없었어요. 1939년까지 완성된 구간은 3,000km 정도였는데 정작 전쟁이 터지자 철도가 여전히 주요 수송 수단이었습니다.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인프라를 개선한 건 맞지만 군사적 목적으로는 실패한 프로젝트였어요. 하지만 아우토반의 진짜 성공은 선전에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직접 노선 일부를 계획해서 독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치를 지나가게 만들었고 최첨단 다리와 도로 디자인을 고집해서 통일되고 이상적인 국가의 이미지를 투사했어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들은 나치 권력의 상징이 됐죠. 영화와 사진으로 아우토반을 찬양하는 선전물이 쏟아졌습니다. 외국 언론마저 독일의 놀라운 공공사업에 감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죠. 일반 시민들은 차를 살 여유가 없었거든요. 1930년대 중반 독일에서 차를 가진 가구는 전체의 2%도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이 새 고속도로를 쓴다는 걸까요? 히틀러의 해결책은 국민차, 즉 폭스바겐이었습니다. 1934년 히틀러는 자동차 설계자 페르디난트 포르쉐를 불러서 명령했어요. 1000 라이히스마르크 이하로 살 수 있고 시속 100km로 달릴 수 있고 어를 2명과 아이 3명이 탈 수 있는 차를 만들어라. 포르쉐는 불가능한 주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설계에 착수했고 1938년 국민차 프로토타입이 공개됐습니다. 둥근 모양의 공냉랭식 엔진을 단 작은 차였죠.
대대적인 광고 캠페인과 노동자 납입 프로그램이 시작됐어요. 주당 5르씩 저축하면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약속이었습니다. 34만 명의 노동자가 열정적으로 가입해서 총 1억 1천만 나이스마르크를 납입했어요. 사람들은 스태프북에 매주 납입 확인 스탬프를 받으며 꿈을 키웠죠. 하지만 단 한 명도 차를 받지 못했습니다. 1939년 전쟁이 터지면서 폭스바겐 공장은 군용 차량을 만드는 공장으로 바뀌었고 국민차 캠페인으로 모은 자금은 전부 전쟁 지출로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받은 건 빈 약속뿐이었죠. 독일에서 차량 보유율이 눈에 띄게 증가한 건 사실이지만 1939년까지도 철도가 가장 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아우토반은 나치 선전이 포장한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군비 확장에 쏟아부은 수년간의 지출은 외국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독일은 아직 전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히틀러는 온갖 핑계를 만들어냈습니다. 갑자기 독일이 수천 대의 무해한 여객기와 농업용 트랙터 생산에 관심을 보였다고 발표했어요. 루프트한자 항공사가 민간 여객기를 주문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농업 기계화를 위한 트랙터 대량 생산 계획이 공표됐죠. 물론 서류상으로만 그랬습니다. 실제로 조립 라인에서 굴러나온 건 메서슈미트 BB의 109 전투기와 하인켈 HE111 폭격기였고 농업용 트랙터라고 불린 것들은 판저 1호와 2호 전차였어요. 민간 제조업체들은 은밀히 소총과 기관총, 곡사포를 만들어냈습니다. 크루프 공장에서는 88mm 대공포가 생산됐고 IG 파르베는 화학무기를 연구했죠. 외국 시찰단이 오면 미리 준비된 민간 생산 라인만 보여줬어요. 위장된 군비 증강은 1935년 절정에 달했습니다. 히틀러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3월 16일 의무징병제가 공식 발표됐고 베르사유 조약의 군사 조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고 선언했죠. 연말까지 육군은 거의 80만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이 정한 상한선 10만 명의 8배가 넘는 규모였어요. 공군도 공식적으로 재창설됐고 해군은 새로운 전함 건조를 시작했죠. 이 조치로 독일의 마지막 비유대인 실업자들이 군대로 쓸려 들어갔고 실업률은 서류상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18세에서 25세 사이 젊은이들은 모두 군복을 입었어요. 나치는 이를 위대형취라고 선전했죠. 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영국과 프랑스는 항의했지만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대공황으로 휘청거리고 있었고 또 다른 전쟁을 치를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이 모든 것의 결과는 뭐였을까요? 독일은 2차 세계대전에 진입할 때 1차 대전 종전 시점보다 훨씬 나은 상태였습니다. 국민 총생산은 1932년 600억에서 1939년 1000억 라이스마르크를 훨씬 넘어섰고 산업 생산량은 2배로 늘었어요. 실업률은 사실상 0%였고 군대는 350만 명 규모로 확장됐죠. 탱크 수천 대, 비행기 수천 대, 군함 수십 척을 보유했습니다. 모두가 독일이 완전히 힘을 되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실업률이 내려가고 제조업과 자본이 올라간 건 맞는데 그렇게 고용됐다는 독일인 중 상당수는 노동수용소에서 노예처럼 일하고 있었어요. 그 자본은 전쟁의 완전한 승리에 달려 있었죠. 메포홈 시스템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외환 보유고는 바닥났으며 국가 부채는 통제 불능 상태였습니다. 독일 경제는 전쟁 없이는 몇 년 안에 무너질 운명이었어요. 게다가 이 경제적 성공의 혜택은 진정한 독일인으로 여겨진 사람들에게만 집중됐고 다른 모든 사람의 희생 위에 세워진 거였습니다. 50만 명의 유대인들은 일자리를 잃고 재산을 빼앗겼어요. 장애인들은 쓸모없는 입으로 여겨져 안락사 프로그램의 대상이 됐고 정치범과 동성애자들은 수용소로 보내졌죠. 이 모든 고통 위에 세워진 번영이었습니다. 히틀러의 전차를 실어 나를 수 없었던 아우토반처럼 나치 경제는 표면은 번쩍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어요. 20년 만에 이룬 경제 기적은 사실 모래 위에 세운 성이었고 그 기초는 거짓과 착취와 전쟁 도박으로 이뤄져 있었습니다. 1939년 9월 1일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이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나치는 전쟁에서 이겨야만 경제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면 모든 게 무너지죠. 이게 바로 나치 독일이 폐허에서 일어선 진짜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이죠. 경제 기적이라 불렸던 그 시대는 결국 파멸을 향해 질주하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6년 후 베를린의 폐허 속에서 터졌어요.